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큰 그림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뭐 중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요즘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 좀 정리 좀 해보고, 제가 그 아침 방송 하니까 국제 뉴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거의 중국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얘기 제가 주워 듣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쉐어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중국의 저는 한계가 좀 느껴집니다. 조금 진짜 답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부동산 침체와 민간 소비가 부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완다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주말에 완다 뭐 갚는다 못 갚는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갚았고,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좀 봉합되는 것 같지만, 완다의 이슈는 헝다 이슈와 알리바바 이슈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정리를 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제가 그분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헝다의 이슈라는 거는 전통적인 중국의 부동산 문제고, 알리바바 이슈라는 거는 중국이 그 빅테크를 짓누른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완다는 이렇게 끝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국내 투자가들은 다 보호할 것이고요. 중국의 국내 투자가는 해외 투자가들한테는 헤어컷을 해서 조금 덜 줄 거다. 지금 뭐 엊그저께 봉합했지만 이게 봉합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뭐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요즘 보니까 숨은 부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숨은 부채가 뭐냐면 지방정부가 뭐 SPC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뭐 그런 숫자가 잘 안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연결 재무제표를 하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숨어 있다고 하니 중국 거는 그런 게 그렇게 막 투명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지방정부의 지금 부채의 수준은 상당하다. 그 다음에 그거에 제가 보는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적인 규모를 떠나서 부채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채가 있는데 경제가 막 성장을 해요. 또는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요. 내가 빌린 돈은 확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채의 밸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견딜만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까지 중국이 했던 거예요. 부채를 많이 지지만 경제 성장을 1년에 10%씩 하고 물가도 1년에 10%씩 올라버리면 부채 많이 잡아야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없고 실질 성장도 지금 5%대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부채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속도도 경제 성장하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옛날 속도로 계속 늘어난다면, 이제부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정부가 옛날 같은 그런 화끈한 부양책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경제를 촉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까지 안 하던 걸, 이제까지는 제조업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다가 갑자기 그쪽이 잘 안 되니까, 그쪽이 안 된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무래도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뭐 코로나도 관계가 있었지만, 그냥 그쪽에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제 와서 민간 경제를 촉진한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 지금 민간 뭐 소비를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축률이 거의 세계 최강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쓰기는 뭘 써요? 계속 저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축률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지금 크게 되고 있는 이슈가 청년 실업률이잖아요. 저는 이거하고 민간 경제를 촉진 못 시키는 거하고 굉장히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고, 청년 실업률이 그야말로 중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청년 실업률이 왜 늘었습니까? 특히 전체적인 실업률보다 특히 왜 청년이 늘었습니까? 사실은 민간 테크 업체를 압박했기 때문이죠. 아까 완다 때도 얘기했지만 알리바바든 어디든 중국에도 좋은 빅테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눌렀잖아요. 공동부유니 뭐니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좋은 잡이 없어지니까, 야, 너네들 시골에는 잡 많아.
그러니까 시골로 가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시진핑이. 이게 지금 말 됩니까? 이게 청년들이 들으면 진짜 한심한 거죠.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 뭐 그걸 마치고 물론 시골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원하는 거는 빅테크니 이런 첨단 산업이고 지금 글로벌화된 산업인데 갑자기 그런 청년들한테 야, 너 시골에 가. 공동부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애가 시골에 가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 에이, 차라리 그냥 놀고 말지.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지금 저렇게 오르는 거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저렇게 오르는 거는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보다 그 국가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 얘기를 해서 진짜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 얘기를 제가 비슷한 어조로 얘기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부동산 침체와 민간 소비의 부진인데, 요거를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장기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압박. 공급망에 대해서 압박을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가 잘하는 걸 갖고 남들을 괴롭히거든요. 수십 년 전에는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윽박질렀거든요. 그때 먹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인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민주주의를 그래도 제일 많이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중국 너네들 민주주의 안 해, 뭐 누구 너네들 민주주의 안 해, 이렇게 해서 괴롭히더니 최근에 괴롭히는 방법은 작전을 완전히 바꿨죠. 기술이죠. 미국이 갖고 있던 기술 남들한테 안 줄 거야. 특히 중국 너네들은 못 주겠어. 너네들은 자꾸 기어오르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냥 하이테크 말고 그냥 중간이나 중간 밑에서 제조나 해. 기술은 너네들한테 절대로 못 넘겨줘. 그러니까 반도체 규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이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녹아난 거죠. 너무 힘들어진 거죠. 공급망 이슈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직도 25% 그거 아직 관세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이테크를 규제를 하니까 굉장히 괴롭다. 그 단적인 예를 보면 제가 이게 어제 본 뉴스인데, 해외에 중국 사람들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뿐 아니라 중국 학생들도 공부 잘하거든요. 해외에 중국 애들 엄청 많아요. 박사도 많고 특히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부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해외 인재가 많다는 게 사실 중국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해외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글쎄요, 글로벌화되고 빅테크를 하고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절대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상당히 많은 인재가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잡기가 어려워서. 이런 이슈가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다들 잊어버리고 있지만 금융 이슈입니다. 자본시장이 전혀 발달을 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전혀 되지가 않아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틀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놈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걸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이 권력층과 공무원들 머릿속에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나는 뭐든지 잘해. 민간에 있는 애들보다 내가 훨씬 잘해.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이런 의식은 진짜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똑똑하지도 않아요. 근데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컨트롤을 하고 뭔가 민간에 넘겨주는 거를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컨트롤은 꼭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니네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후의 컨트롤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위안화예요. 위안화 국제화를 하면서 컨트롤 이슈를 놓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가 영원히 국제화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단기적인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침체와 민간 소비 부진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장기적 이슈, 공급망 압박과 자본시장의 발전 못하는 이유들, 이런 두 가지
장기적인 이슈가 제 생각에는 중국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본 뭐 잃어버린 30년처럼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잃어버릴 한 10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국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